그래서 나무병원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몸에서 전율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요. 좀 전에 해봤습니다. 제가 강원랜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1년 동안. 강원랜드를 나무는 어떻게 보면 명의가 필요한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 계속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나무의사협회 복지위원회 시리즈 찾아가는 인터뷰 나무와 함께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문성철 한국나무의사협회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네, 초록이 싱그러운 계절 5월에 오신 문성철 협회장님 현재 한국나무의사협회에서 고문을 맡아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무의사로서 이제 정말 더없이 바쁘고 일이 많은 계절이신데 일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초대 회장으로서 이제 우리 한국나무의사협회 이제 초석을 다지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셨는데요. 이 인터뷰는 이제 협회 회원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협회 이제 나무의사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영상입니다. 짧게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우리나무병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조경수, 가로수의 진단,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5월, 6월 이렇게 한창 많이 바쁘실 텐데요. 요즘 어떤 일로 가장 많이 분주하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4월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무와 관련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바쁜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특정한 게 바쁘다기보다도 진단이라든지 민간 컨설팅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치료까지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시기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바쁘다는 것보다 결국엔 나무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성철 고문님께서 나무의사가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기는 좀 특별하다면 특별한데요. 원래 저는 이 나무병원, 나무의사 쪽이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임산화학이라든지 그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1997년 선생님들 다 국가부도의 날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이제 제가 3학년에 올라갈 때쯤 이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그 시기 때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를 대부분 접었던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나무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선배들이라든지 어떤 저희 관련된 분야들을 한번 서치했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 나무병원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몸에서 전율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 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는 나무병원이라는 그 자체가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었잖아요. 그렇다 보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나무의사라는 건 없었죠. 근데 나무병원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나무병원은 똑같이 산림청에 등록된 법인이었고요. 대신 그때 이제 나무병원에서 근무를 하려면 식물보호기사나 그 다음에는 수목보호기술자라든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나무병원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등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 나무의사뿐만이 아니라 수목보호기술사 그리고 문화재 수리기술자 모든 어려운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셨다고 이렇게 공부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비법이요? 네. 평상시에 조금씩 가장 쉬운 방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께 못 돼요. 결국 저희가 이제 지금 SNS 같은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식이 되려면 본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본이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한답입니다. 시험 공부 과정에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지. 그러니까는 시험 공부는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시험이 있다고 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수목 병리학 책이다 하면 어떤 병이라든지 그런 걸 만났을 때마다 관련된 사적들을 계속 뒤져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자신이 있다, 제일 그리고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수목병리학이었는데, 그래서 쉽게 봤어요. 그래서 주말에 뭐 병리학책 한번 보지 하고 딱 이렇게 도서관에 아침 9시에 딱 앉아서 생각은 그날 하루에 다 보려고 딱 앉았다가 아주 뒤통수 맞았어요. 이게 조금씩 볼 때하고 다르게 이제 시험 보려고 이제 하나씩 조금씩 보다 보니까 그동안 잊어먹었던 것도 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보는 스타일이 하나의 책을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책을 보다가 3,000% 잘 빠집니다. 그래서 한 개 책을 펴놨다가 나중에 한 10개 책이 가서 결국에는 병리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해충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렇게 책을 보는 스타일이어서 생각보다 어렵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책들을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집필하시면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을까요? 그 남은 병해충 도감을 집필하면서 이제 저기에 담은 병해충이 500여 정도 돼요. 근데 꼭 찍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솔잎파리 성충하고 잣나무 털록병.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없습니다. 네, 제가 잣나무 털록병을 찍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책이 출간되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잣나무 털록병이 발생됐다는 보고가 된 지역의 GPS 좌표를 받아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잣나무 털록병이 일반 우리 생활권 주변에 없습니다. 결국 못 찾았죠. 그리고 솔잎파리 성충 같은 경우도 이제 솔잎파리 피해 있는 솔잎 충형 자체를 이제 갖고 와서 봄에 우화할 때 이제 보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솔잎파리 성충은 그 한참 후인 이제 수목해충학을 준비할 때 찍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잣나무 털록병은 제가 20년 만에 일을 시작하고 20년 만에 재작년에 봤습니다. 제가 잣나무 털록병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병원 쪽이나 이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번 정도 좀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수목 해충학이나 나무 병해충 도감 보면은 사실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는데 MBTI라고 요즘 유행했던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혹시 유형이 뭘로 나오셨나요? 이 질문을 받고요. 좀 전에 해봤어요. 좀 전에 해봤더니 용감한 수호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그 세부 내용은 정확하게 못 읽어서 말씀 못 드리고 타이틀만 그것만 나왔구나 하고 말씀드렸어요. 용감한 수호자가 아마 ISFJ인가? 네, 그건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ISFJ인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열정이 넘치지만 자비로운 사람. 이라고 하는데 저는 딱 그 한마디 보자마자 무승철 고모님을 딱 진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구나, 진짜 MBTI는 과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한국나무의사협회 초대 협회장으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셨는데 그 첫 임기 동안 정말 좋았던 점과 다소 이건 좀 아쉬웠다 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나무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목 진료 분야에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첫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업을 저처럼 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이제 새롭게 이 분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좀 남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분야에 있던 그리고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과 대화할 때와 약간 달랐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났고요. 아쉬웠던 거는 제가 한국나무사협회를 창립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협회지와 그 다음에 연찬회 그리고 외국과의 솔직히 교류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좀 할 준비는 해놨던 것 같고요. 근데 아쉬웠던 게 이제 저희가 그때가 코로나 상황이 돼서 외국과의 교류 자체를 좀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협회지나 연찬회는 했지만 저희가 그거 말고 한 분기별로 이런 소식지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는 이런 것들을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어떤 우리 나무사들의 활동과 관련돼서 어떤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식 지면상으로 좀 남겨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못했어요. 좀 아쉬웠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집행부님들께서 이런 것들 다 해주고 계시니까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목진료 아니면 진단 치료 현장에서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 광역시에 이제 보호수가 거의 고사되기 직전이었는데 원인을 다들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치료도 한 2, 3년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나무가 현재도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그때가 좀 기억이 났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를 많이 가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13년도에 제가 강원랜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1년 동안. 강원랜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가서 이제 뭐 하러 간 게 아니고 나물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1년 동안 나무를 계속 보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보면 명의가 필요한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 계속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지역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일이 재밌겠구나. 그리고 나름 여러 가지를 좀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면은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못 찾았을 때가 가장 힘들고요. 그리고 원인을 늦게 발견했을 때도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일부 보호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봐왔었는데 초창기였습니다. 제가 2002년, 2003년 정도에 그 나무를 계속 너무 예쁜 나무였어요. 예쁜 나무였는데 계속 봐왔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게 복도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결국은 고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 지역에서는 그 엄청 예쁜 나무가 있었어요. 기념물이요. 근데 그 나무가 태풍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분줄기 형태였는데 하나의 줄기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 좀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엔 엄청 예뻤어요. 진짜 예쁜 나무였는데 지금은 딱 보고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잘 키운다고 했다가 너무 많이 키워서 바람에 도목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나무의 지상부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푸르다고 무조건 나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지 조건을 보면서 나무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도 결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하지만 관심도에 비해서는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죽어가는 나무가 생활권에 정말 많습니다. 협회나 산림청에서 노력해야 될 방향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까요? 협회에서는 이제 나무사 보수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제 시행할 예정이고요. 당장 이제 올해부터 보수 교육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수 교육 체계를 잡을 때도 어떤 집체식 교육이 아니고 우리 나무사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체계는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제 협회 같은 경우는 나무 의사의 사회적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윤리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윤리 지침을 어기고 우리 나무 의사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협회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수목 진료 업역 자체를 확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업역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역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확대는 더더욱 어렵고요. 지금 수목진료제도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나무의사의 전신인 수목보호기술자가 있습니다. 수목보호기술자가 했던 업무 자체에서 나무의사가 되고 나서 오히려 저희가 지금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산림청에서 좀 예전에 수목보호기술자가 소속된 나무병원에서 했던 모든 업무들을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업역이 좀 더 보장되면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무 의사들이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점점 이제 늘어날 텐데 현장에서 만약에 나무를 살리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후배 나무 의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해서 나무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파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고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명의도 사람을 많이 죽여봐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부 과정을 통해서 기본 구조를 알고 그 기본 구조에 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지식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나무를 치료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걸 진단을 했을 때 원인을 못 찾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아파하면서 계속 원인을 찾으시고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씩 쌓여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픈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원인을 나는 현재 50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도 한 70까지 알면 많이 알까요? 이제는 저는 50%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50% 넘으려면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출발은 내가 원인을 찾으려는 마음이에요. 원인을 찾으려는 마음은 그 나무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는 열매가 어떤 모양이죠? 하트 모양입니다.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그 해충은 볼록종채벌레예요. 왜냐면 거기는 앞가슴에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또 빨간색으로. 네. 제가 미선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열매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저희 집사람의 이름이 미선입니다.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좋아하는 거죠. 업무 시간 이외에 하시는 취미나 잘하시는 특기 같은 게 있으시다면 궁금했어요. 궁금합니다. 없어요. 이런. 저 일 중독자. 취미 활동으로 개인적인 시간이 있으면 사진기 들고 산에 간다든지 네. 그런 게 취미입니다. 그럴 때도 재밌고요. 그러니까는 업무 시간 외에 이제 어떤 병이나 해충이나 갖고 와서 안에서 현미경을 보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런 것들 하나씩 찾아나가는 것들 그런 게 취미 활동이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재미없어 합니다. 그것만큼 나무 의사들한테 제일 좋은 취미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또 분류를 해야 된다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던데요. 부모님께서는 정말 천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가는 인터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문상철 고모님의 밝은 미래와 그리고 또 협회의 밝은 미래 같이 응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